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수생태 보건협회 황길수입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교수님 뵙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제 교수님 40년 묵은 제자인데요. 굉장히 둔하고 좀 게으르고 그런 제자를 굉장히 독려해 주셔서 제가 아직도 이렇게 생태 얘기를 걷고 있습니다. 저 잠깐 인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경력이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해서 농어촌공사도 한 7년 있었고요. 공부는 생태를 했는데 그 농어촌공사도 사실 농업통합회사죠. 그리고 이제 농어촌공사 나와서 한라건설이라는, 지금은 이제 주식회사 한라로 바뀌어 있지만 그 한라건설에서 또 기술연구소장을 한 7년 하다가 지금은 나와서 이제 이 협회에 이것도 한 10년 가까이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번은 생물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나와서 사회생활을 토목회사로 다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남의 거를 이렇게 눈치를 배워서 이게 나는 생태를 얘기하는데 내가 생태를 얘기하면 토목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볼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래 묵은 생태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제가 족대 들고 이러면서 어리조사도 하고 그러면서 전국 하천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앞에 교수님이랑 강원연구원의 전만식 박사님이 하천이 나쁘게 이용되는 어떤 점이 훼손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해주셨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하게 나쁜 짓을 사람들이 저지르더라 라는 걸 좀 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이 발표를 의뢰드렸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소하천 쪽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전만식 박사가 일본 제도 소개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천은 크기로 특별히 비교될 필요가 없다. 특히 보건에 있어서는 크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하천 보건할 때 하천 습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소하천은 소하천에 맞는 작은 크기의 습지가 있고요. 큰 하천은 큰 하천에 맞는 습지가 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하천과 작은 하천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비하는 방식이나 관리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 여러 가지로 소개된 내용들, 해외 사례 이런 걸 가지고 기술이라기보다는 하천을 보는 시각, 그다음에 복원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나 방향 이런 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좀 있나 봐요. 전만식 박사님은 이렇게 하천변에서 찍은 사진을 썼던데 저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했습니다. 이게 춘천시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하천 생태보건 얘기를 하면 외국의 하는 기술을 굉장히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이 수생태보건협회가 환경부하고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 관료분들을 많이 접하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외국의 좋은 사례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보건을 주로 도시 하천에서 하죠. 산에 있는 하천에서는 잘 안 해요. 근데 외국에서는 도시 하천에서 보건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산에 있는 하천이나 자연성이 정말 좋은 하천에서 보건이라는 걸 하죠. 자연성이 좋은 하천인데 특별히 어류의 산란장이 부족해서 어류의 개체수가 좀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하천 전체를 이렇게 뒤집어서 토목공사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우리나라에서 하천 복원하는 방식과 외국에서 하천 복원하는 방식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주로 복원 방식이 이 생물을 보존하거나 개체수 증식이거나 그런 방식이고 요. 저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대상 사업으로 하고 있는 위치와 범위라는 거죠. 국내에서는 하천 사업을 하면 단위 사업의 규모가 보통 한 10km 정도를 한 번에 뭐 1년,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꺼번에 시행을 하는데 여기서 그런 경우 본 적이 없어요. 특정 위치에 아주 작은 범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사용하는 도구예요. 외국의 생태보건 일했을 때 생태보건 소개 책자나 인터넷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 보면 중장비가 돌아다니는 경우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삽 들고 사진을 찍죠. 우리나라는 다 장비가 돌아다니는. 제가 한라건설 있을 때 기술연구소에 제 모토가 뭐였냐면 건설회사에서 생태보건을 하려면 포크레인으로 거의 회를 뜨는 수준으로 기술이 나와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토목회사에서 무슨 보건을 해요. 물론 지금도 하천 보건을 토목회사에서 하는 건 맞지만 지금 하는 방식은 전혀 맞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건 마치 성형수술을 하는데 심하게 얘기하면 도살하는 사람이 성형수술하는 거 비슷한 접근이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를 제가 좀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천의 자연성이 좋으면 나라에서 돈을 안 줘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거의 지방으로 가는 예산은 없고 도시 하천에서만 우선 복개된 거를 뜯는지 아니면 새로운 친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많이 주고, 그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도시 하천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친수 환경 만들고 생태보건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류 폐사 사고가 그런 하천에서 더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수질 정화 시설도 좀 붙이고 그러는데 하수관로도 정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수질이 좋아지니까 어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수질이 나빠지면 한순간에 잘 모여서 커져 있던 물고기들이 하루아침에 싹 죽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죽을 물고기가 없어서 안 보이던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눈에 띄니까 집단 폐사라고 몰살했다고. 그래서 엄한 곳에 돈 들이고 물고기 죽이고 그런 차이가 있더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건 이제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천 정비할 때 하는 방식 자체가 복원에 가까워야 되겠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천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거기에 하천의 구조가 제방을 만들고 하천의 단면을 만들고 할 때 생태적인 요소가 이미 반영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특수목적이라고 그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에서 주로 하는 사례들이더라.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법정 보호종인 멸종위기종을 복원한다든지 물종위기종의 서식지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거를 할 때에는 특수목적의 복원, 생태복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생태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복원을 하려면 뭔가 계획을 수립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질 환경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법으로 정해져 있는 수질 기준이 있죠. 단위 항목당 수질 기준도 있고 총량 관리 기준의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독극물이라든지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항목당의 기준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복원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하나가 포인트죠. 슬라이드 하나가 없어졌네요. 네. 좀 전에 설명했던 제가 착각에 나온
제가 뭘 하나 빼먹었나. 그래서 이제 그 수질 기준이라고 하는 걸로 평가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보셨던 그 건강성 평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해서 건강성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보건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연속성 평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상하계의 어류 이동을 위한 그 중적인 연속성과 그다음에 하천 유로에서 그 수변 구역, 그러니까 하천 보통 우리가 이제 제네지라고 얘기하는 그 제방을 건너서 이렇게 움직이는 생물이나 물질 순환 이런 개념의 횡적인 연속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수질, 건강성, 연속성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해서 그 세 가지를 개선하기 위한 보건 계획들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참갈견이라고 하는 어류의 보건 목표를 수립했다. 그러면 그 보건 목표를 가지고 설계가 진행되면 참갈견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정한 수심은 얼마냐, 적정한 유속은 얼마냐, 그것에 따라서 하천의 단면이 결정되고 그 단면에 의해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죠. 그게 최초에 얘기했던 이 참갈견이라고 하는 것의 서식 환경과 설계되고 시공된 결과가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어떻게 보일지 나중에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천폭과 단면이 결정되고 시설물 설계가 돼서 최종적으로 그게 이제 하천에 시공이 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제가 카톡을 보면서 김업철 교수님이 이제 낚시 춘추나 이런 기고문에 굉장히 글을 많이 쓰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고할 때마다 저도 자세히 보지만 선생님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요 지금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이 선생님이 2015년도에 낚시 춘추에 쓰셨던 기고문 그림입니다. 하천이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신 것인데, 이거 보통 하천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나 시공하는 토목회사에서 보면 이거하고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고요. 이게 실제로 사행을 주면 여기 이렇게 사행이 있는데 이렇게 굴곡 돌아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뭐 바위가 있고 돌이 있어서 만들어지면 지금 여기는 콘크리트로 발라져 있어서 그런 걸 관찰하기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같이 보여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실제로 어떤 것들로 나타나야 되느냐라는 걸 나중에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소개하기 전에 좀 개념적으로 좀 오른쪽 그림을 좀 보시면 우리가 배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천의 단면을 결정하는데, 보통 하천의 경사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45도로 떨어지는 것과 이렇게 가속이 돼서 떨어지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중간에 있는 게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하천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 평평하게 지나가는 하천 바닥보다는 이렇게 굴곡이 있는 이건 굴곡이 아니죠. 바닥이니까 요철이 있는 그런 바닥이 훨씬 더 잘 빠져나가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물론 어느 한 곳에서 너무 집중적으로 빠지면 어디 다른 곳에서는 정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수만 놓고 본다면 그냥 똑같은 단면에 또는 평평한 단면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굴곡이나 요철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선으로 만들죠. 아까도 그런 사진이 있었지만 직선으로 만들면,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지금 통로가 있는데 사람이 혼자 갈 때는 쉽게 걸어갈 수 있어요. 여기 한 3명, 4명만 되면 서로 어깨가 부딪히니까 가는 속도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배수가 느려집니다. 배수가 느려지면 하천 바닥에 쌓이는 양이 많죠. 아까 내성천 사진 보셨던 것처럼 모래가 점점 쌓여서 하산 높이가 높아집니다. 그게 우리나라 지금 하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천의 설계로 반영되고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먼저 나왔네. 그래서 하천을 오염으로 평가하는 거, 건강성으로 평가하는 거, 연속성으로 평가하는 큰 3가지 평가 기준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그 보건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아까 그 하천 유지유량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고 그랬는데 물통합 물관리 일원화가 되면서 이제 유지유량 개념이 아니라 이제 생태유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고시를 바꾼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생태유량 또는 유지유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 개념 그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천 습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 흐름이나 또는 물질 순환이나 그 안에 생물의 서식 기능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하천 유로상에서 물이 흘러가는 길 안에서는 우리가 보통 여울과 소라고 하는 특징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 여울과 소는 하산 경사나 그 여철 또는 하폭의 크기의 변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 그 용어가 많이 혼돈이 있는 용어인데 우리가 천변습지와 수변습지 그러면 그 법적인 용어가 수변습지는 하천 바깥에 있는 걸 습지를 얘기합니다. 홍수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제네지로 쓰고 있는 땅에 있는 습지를 얘기할 때 수변습지라고 그러고요. 하천 물길 옆에 지금 우리가 고수부지나 하안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는 습지는 이제 천변습지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러한 곳에 있는 궁치나 둔봉형 습지의 중요성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궁치는 그 우리가 왜 저 팔꿈치 뒤꿈치 할 때 그 궁치입니다. 팔꿈치 뒤꿈치가 이렇게 몸에서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물 흐르는 물길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구조의 공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과 그 다음에 수변 구역에 있는 습지 중에 범나물이라든지 논을 포함한 경작지와 산림을 포함해서 뭐 이런 것들도 다 습지의 일부분으로 간주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물길에 있는 습지와 제네지에 있는 습지, 수변 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그림이 좀 거꾸로 되어 있어서 여기가 이게 하천 바닥이고요. 여기가 충주댐, 여기가 팔당댐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충주댐서부터 팔당댐까지 하천 바닥이 이런 굴곡을 가지고 요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냥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평평해졌다 뚝 떨어졌다 평평해졌다 뚝 떨어졌다 이런 반복을 하죠. 그렇게 되면 평평한 곳은 당연히 평야지대를 흐르는 거고 뚝 떨어지는 곳은 산과 산 사이의 계곡을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위성사진하고 보면 어떤 지형이 나타나느냐면 이런 급경사 지역은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를 흐르는 곳이구나. 골짜기는 어떻게 돼요? 하폭이 좁죠. 하폭만 좁은 게 아니라 물길 폭도 좁죠. 그리고 평야를 다시 내려오면 평야 지역은 안경사 지역이고 소가 있으면서 소는 당연히 깊은 곳이니까 깊은 습지가 유지돼요. 그런 곳에서는 수변 습지도 발달한다 라는 걸 개념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거는 하상이 충주댐서부터 팔당댐까지 내려가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 충주댐서부터 팔당댐까지 빨간 선은 하폭이고요. 파란 선이 유로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넓어졌다 좁아졌다를 반복하죠. 우리 왜 그 변비약 선정할 때 보이는 그림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게 바로 결국은 넓어졌다 좁아졌다를 반복해야 물길이 물이 잘 흘러나간다는 특징을 갖는 물리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그 복원의 방향이나 그 어떤 게 훼손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드릴 텐데 뭐 최근에 그 도시하천 복원에서 제일 많이 알려졌던 게 뭐 전주천이라든지 이런 그 청주 무심천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하천이고요. 이거는 그 비교적 독일에서는 그 도시 지역에 굉장히 가까운 하천입니다. 이 이사르강이라는 게 그 강을 제방을 허물고 하천을 확대시키고 한 경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똑같이 복원한 거예요. 똑같이 복원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눈에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하천은 이런 모래사장이 거의 안 보인다. 그리고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이런 모래사장이 잘 만들어지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이 앞을 뭔가 단단한 재료로 막고 있다.
그래서 물과 땅이 만나는 곳의 경사가 상당히 급한 편이고 외국에서 복원할 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더라 라는 물리적인 차이가 가장 크게 있습니다. 하천 자체의 크기는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결국은 이게 하천 정비에서 하는 기본적인 그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연어가 이 경제성 어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회귀하고 산란율이 높아지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우리나라처럼 체란해서 부화시켜서 이렇게 방류하기도 하지만 체란하고 남은 그 연어의 고기를 사체를 트럭에 싣고 상류에 가서 이렇게 부겨주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천 상류에서부터 생물 유기질의 어떤 물질 순환이 가능하게끔, 그래서 연어가 가는 목적이 산란만 있는 게 아니라 하천의 고유한 물질 순환의 기능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천 복원에서 하천을 평가하는 얘기와 그 복원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고 있는데 접하지 못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도대체 그러면 하천에 있는 생물들이 훼손되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아래 전라남도 장흥에 있는 장흥댐 탐진강입니다. 그 장흥댐에 있는 하천이 탐진강에 2006년도에 장흥댐을 만들면서 댐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전과 이후에 그 댐에서 잡히는, 그러니까 이건 둘 다 그 댐에 있는 어도와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하천 어도에서 잡은 어류의 종류를 어류의 종수와 개체수의 비교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장흥댐이 처음에 만들어져서 가동한 건 2006년부터고요. 이때 만들어졌을 때 장흥댐 댐어도도 같이 운영을 시작했는데 댐어도에서 잡힌 어류는 종수가 계속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제가 2014년에 이 과업이 끝나는 해라 몇 번 조사가 안 돼서 이 2014년 좀 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전반적으로 종수가 줄어들고 있고 2010년, 12년에는 개체수가 많은 어떤 어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빙어였습니다. 이건 한 번에 잡으면 한 수만 마리가 채집이 될 정도로 빙어만 이렇게 잔뜩 잡혀서 종수는 줄어들고 있고 빙어의 독점적인 우정이 나타났고요. 댐 바로 밑에 있는 하천의 신천보라고 하는 보에 있는 어도에서 채집한 어류는 종수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천 조사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종수로 비교하면 종수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근데 댐 만들어지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이때의 개체수는 비슷한 종수임에도 불구하고 개체수가 굉장히 또 많은 데 반해서 훨씬 더 많이 줄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하천이 오염이 발생하거나 어떤 훼손이 발생해도 웬만해서는 종수가 줄어드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아주 하수 같은 물이 흘러들어서 때로 몰살시키지 않는 한은 거의 대부분 종수의 변화 없이 개체수만 급격하게 줄어들더라.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복원되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고요. 제가 이제 주로 어도를 가지고 생태를 평가하다 보니까 이거는 금강 하구 쪽에서부터 저 위에 용담대까지 금강에 있는 시설과 그다음에 그 시설 위아래에서 조사한 어류, 여기 안에는 시설이라는 건 이제 어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다 어도예요. 그래서 금강에는 어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강 하구뚝 어도, 백제보에 있는 어도, 공주보 어도, 심지어는 대청댐에도 어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지만. 근데 대청댐에 여수로의 어도가 있는데 어도 운영도 잘 안 하지만 기근 운영해도 달랑 6종 가요. 금강은 그 하천 어종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전체 다 따지면 한 90종 가까이가 사는 굉장히 그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는 그 하천인데 딸랑 6종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서울 지역과 지방에서의 복원이라는 것을 다루었을 때 그 복원을 설계하거나 평가하는 기술 자체도 그렇고 시공하는 기술도 그렇고 이 지역 편차가 굉장히 심하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기관에서 뭔가를 할 때는 시설을 하긴 하는데 운영을 잘 안 하더라라는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 하천 생태복원 할 때 뭔가를 시설로 하게 되면 시설은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운영이 되어야 돼요. 근데 시설은 한번 하면 끝나는 거지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특징 때문에 이런 제약이 있더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생태유량, 하천 유지유량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 관리 방식에 따라서 유량이 생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포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즘 우리나라 하천 가보면 대부분 이런 형상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골로 물이 흐르게 되는데 이걸 정비하게 되면 오른쪽 하천처럼 같은 하천입니다. 오른쪽처럼 정비해요. 그래서 어류 조사를 해보면 여기는 몇 종 나와요. 근데 이 구간에는 어류가 살지 못하죠. 특히 관찰될 수 있는데 월동을 못해서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아주 굉장히 많은 어류들 개체수가 감소하고 종수도 감소합니다. 이렇게 정비할 때만 그러나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요. 정비를 이렇게 해놓으면 관리도 그렇게 합니다. 중간에 사주가 쌓여서 사주가 형성되면서 물길이 만들어지고 여울과 소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걸 겨울에 가니까 다시 이렇게 평평하게 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하고 똑같죠. 이걸 유량으로 결정하면 이 폭에 똑같은 여기하고 똑같은 유량이 흐르지만 서식지 구조와 서식지 환경 용량으로 생각하면 여기는 아주 작은 종수와 개체수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어떤 방식으로 복원해야 되느냐는 것을 관리하고 필연적으로 관련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제가 하천 얘기할 때마다 많이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하천에 이거 새카맣게 보이는 이게 겨울에 그 도시 시가지에서 그 버린 눈이에요. 쌓인 눈 버린 거. 겨울에 버리면 저렇게 새카맣습니다. 저 새카만 게 다 기름이겠죠? 그래서 이제 기름이 유출돼서 도시 하천에 제일 치명적인 게 이제 그 수소곤충, 그 다음에 양서류 뭐 이런 종류들이 이제 산란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거는 뭐 하천 관리할 때 부착조류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기계 만들어서 정비하거나 또는 사람의 인력으로 청소해서 유지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천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관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복원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참갈견이 복원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참갈견이를 복원합시다 그러면 설계회사에서는 이런 도면을 그립니다. 이런 도면은 무슨 도면이냐?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된 그림이 개념도가 이런 거예요. 남의 기관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하천을 제일 많이 관리하고 연구하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하천을 나무가 없는 하천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직선으로 된 거를 이렇게 구부리고 아까 선생님이 그리신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곳에 뚝을 터서 저류지를 만들어서 습지를 천변 습지를 만들고 뭐 이런 개념을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 단면과 요 단면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 그림이나 똑같이 변해오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하천 모습은 이렇게 과거에 누군가가 앞으로 하천은 이래야 돼 라고 제시한 그림을 그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설계하고 시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천을 자세히 가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제가 이걸 겨울에 찍은 이유가 있어요. 인북천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 사진을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얼음이 게 보이고, 저기에 깊은 곳과 얕은 곳의 차이가 금방 눈에 들어오죠. 하얗게 얼음이 오른 곳은 얕은 곳이고요, 검게 보이는 곳은 깊은 곳입니다. 그러면 어류하시는 분은 저 한겨울에도 어디에 물고기가 모여서 월동을 하겠구나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죠. 이런 곳이 없으면 월동 못해요. 그러니까 하천을 만들려면 바닥이 평평한 게 아니라 얕은 곳과 깊은 곳이 잘 조화된다는,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좀 전에 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도면으로는 이런 지형 만들어낼래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도자를 깔끔하게 바닥 평평한 하천을 만들죠. 아래쪽에 보는 도면은 미국 EPA에서 만드는 하천 서식지 복원 평면 도면입니다. 비슷하죠? 네. 하천의 바닥의 요 철의 차이를 도면에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공 방향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개념이 설계 도면화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있는 설계 방식으로는 전혀 이런 것을 담아내지 못할 거라요. 설계로 표현되지 못하면 시공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팔미천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 저 의암댐 바로 아래로 들어오는 관광으로 들어오는 하천인데 지금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아닌데 우리나라 하천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많은 하천이 이렇게 퇴적이 돼서 이게 전부 달뿌리 풀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 사이로 아주 작은 물이 흐르는 이것도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아요. 저 상류소부터 종점까지 모든 구역이 다 이렇게 덮여 있다면 문제겠지만 여기에는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는 사주도 잘 발달되어 있고 수심 깊은 것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요거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좀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적용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달뿌리풀 훼손 안 하고 잘 조심조심 들어가서 이런 시설물들을 중간에다 이렇게 박아놨더니 홍수가 났을 때 그 사이의 흙들을 걷어내서 이런 물길이 잘 생겨진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수소곤충이나 어류가 많이 늘어났더라라는 걸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처음에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 나무 틀 안에다가 돌 심어서 이렇게 했더니 주천시에서 오신 분 아니시죠? 저 시에서 나오신 분이 쓰레기 버린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모양을 좀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다가 그다음에 돌을 이렇게 엮어서 나무 틀이 잘 안 보이게끔 돌만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응용해서 이거는 홍천의 그 간성천이라고 하는 하천에서 제방 무너지는 거 방지하고 수변에 이런 서식지 만드느라고 이제 넣었던 거고요. 요거는 성남시 탄천 구간에 제가 수변에 이거는 이제 거의 돌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수변에 식생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생물 은신이나 산란장을 구성했던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원래는 그 일반적인 공지천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 호안이 이렇게 공사가 되어 있던 건데 호안을 일부 허물어내고 이렇게 우회 수로와 그 앞에다가 이런 것들을 배치해서 그 하천 구조를 복원하는 방식을 한번 적용했던 거고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복원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 에어강이라고 그래서 영국 하천인데 실제로는 스웨덴인가 어느 나라에서 이 하천 복원 컨테스트를 했어요. 설계 컨테스트를 해서 이 개념이 1등을 해서 그대로 채택이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하천을 원래는 모래가 거의 덮여 있어서 거의 마른 땅처럼 되어 있던 하천을 이렇게 격자무늬로 그냥 팠습니다. 그리고 다시 홍수기 때 물이 흘러가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더니 이런 형태의 이런 물길 형태를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격자무늬를 파서 자연적인 하천 지형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울과 소, 수변, 습지 이런 모든 목적을 그대로 물 흐름 자체로 달성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조성이 결국은 형성하게끔 서식지를 형성하게끔 하는 개념의 복원을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사례하고 일본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하천에 아까 팔미천처럼 이렇게 그 토사가 퇴적되는 문제가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제 가뭄 때문에 건천화도 굉장히 심해지고 또 퇴적도 심해지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샘이 나는 곳을 많이 활용해서 어류의 피난처라든지 수소곤충의 피난처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실험 사례입니다. 일본 교토에서 하천에다가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 우리 해안에 방조제 막을 때 쓰는 테트라포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쌓아놨더니 하천은 원래 하상에서 자연적으로 물 흐름에 따라서
한 1m 정도가 그 자리가 페이드라, 그러니까 씻겨나가더라, 화상에 쌓여있던 게. 그러면서 그렇게 페인 곳과 그런 곳의 주변에 이런 작은 그 웅덩이가 형성되면서 피난처럼 만들어지더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는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천 자체의 구조를 변형하는 것보다는 이런 조그마한 인위적인 산란장이나 또는 부화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지금 요거는 다 연어 알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집에서 쓰는 냉장고고요. 냉장고가 거의 그 한 3만 개 정도의 알을 집어넣으면 구멍을 2개 뚫어서 계곡물이 흘러 들어가고 흘러 빠져나가면 요 부화하고 치어가 빠져나갈 때까지는 안전하게 유지가 돼서 그 모천의 뭐 냄새라든지 그 다음에 먹이 활동 그 다음에 그 포식자를 회피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하천을 따라서 바다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간이 부화장 또는 산란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약하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태보건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개념적인 좀 어떤 그런 설정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비하려고 하는 것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서 보여드린 그 하폭이나 유로폭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자연하천의 형태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들은 조성하고 나머지는 다 형성되도록 하자. 그 다음에 그 하천의 재래지를 돌려주기 위해서 하폭을 넓히는 게 아니라 하폭을 복원하고 회복하는 그런 제가 아까 그 연속성, 형적 연속성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그 홍수터나 범람원에 대한 것들을 유로와 연계하는 그런 복원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느 특정한 지방 사진 쓰면 거기 욕하는 것 같아서 북한입니다. 북한 사진이 이게 좀 하천을 정비하는 거는 뭐 어느 곳이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놀라웠던 게 굉장히 급하게 하천을 정비하면 이런 공간들이 있죠. 여전히 웅덩이로 남아있는 공간들이 제방을 높게 쌓아서 지금은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공간들이 결국은 회복되어야 할 재래지고 회복되어야 할 홍수터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찾아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복원을 2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 목적이냐 일반 목적이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비에 생태 복원이라고 하는 요소가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엔지니어나 또는 토목 회사에서 설계 시공이 가능하도록,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좀 그런 방식의 설계 기법 또는 시공 방식 이런 게 좀 도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앞서 얘기하다가 잠깐 말했지만 시공하는 도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요즘엔 인건비보다 부크레이스가 훨씬 싸니까 간단하게 그냥 중장비를 사용해서 그냥 공사를 해버리고 만다. 특히 복원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국가적인 예산도 좀 투입돼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성이 높은 하천에서도 복원이 좀 될 수 있게끔, 또는 멸종위 규정이라든지 이런 서식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입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로 제가 이 그림 상당히 좋아하는데 하천이나 이런 생태계를 관리할 때에는 이렇게 많은 관련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련된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주민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그 하천을 이용해서 하는 이해관계자도 있을 수 있고 또 행정하는 분도 있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다 함께 모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천이 갖고 있는 생태적인 구조나 기능에 대한 이해도 복원에 잘 접목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